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리시 수넥 영국 총리가 승부수로 던졌던 조기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권 보수당의 지지율이 제1야당인 노동당의 20%포인트 이상 뒤처진 상황에서 5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하자 전격적으로 내린 결정이었죠. 주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동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데요. 과연 14년 만에 영국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주목할 인물은 누구인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대만의 객가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차이 잉원 전 총통, 그리고 유명 영화배우죠. 주윤발, 장국영도 객가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어떤 민족이고 대만에서 이들의 문화와 전통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이 압승할 거라는 출구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30일 치러진 프랑스 총선 1차 투표 출구 조사 결과 국민연합 RN이 34%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연합에 이어 좌파연합인 신인민전선이 28.1%로 2위를,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르네상스 연합이 20.3%로 3위를 차지했고, 보수 공화당은 10.2%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연합이 예상대로 승리하면 프랑스 역사상 처음으로 극우 정당이 다수당이 됩니다. 미 대선 후보 1차 TV 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사퇴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권자 가운데 70% 이상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11월 대선 선거 재임 도전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30일 CBS가 발표한 유고부의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72%였으며 출마해야 한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7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1차 TV 토론 이후 2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유권자 1,1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2%포인트였습니다. 이란 대선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 후보가 없어 일주일 뒤 결선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선 투표 결과 개혁 성향의 마수드 페제스키안 후보가 득표율 43%로 39% 얻은 강경파 후보 사이드 잘릴리 전 이란 외무차관에 앞섰습니다.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어 오는 5일 결선 투표로 승자를 가리게 되는데요. AP통신은 이란이 수년간 경제난과 시아파 이슬람 신정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 투표율이 낮고 무효표가 많았다고 분석했습니다. 페제스키안은 이란 최고 주자인 알리 하메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방과의 화해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시진핑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 만날 예정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이 오는 3일부터 4일까지 카자흐스탄에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회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참석해서 시 주석과 별도로 중러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지난 5월 중순 중국 베이징에서 중러 회담을 개최한 지 한 달 만인데요. 외신들은 최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두고 두 정상이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 SCO는 중국과 러시아 주도로 2001년 6월에 발족한 다자 정치, 경제, 안보 협력기구로 인도, 이란 등 9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미국이 제시한 새 휴전안을 받았지만 협상에는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대변인은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 수정본에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면서 협상에 진정한 진전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최근 가자 전쟁 종식을 위해 기존 3단계 휴전안의 일부 수정안을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에 제시했는데요.
하마스 대변인은 지난달 24일 전달 발의 수정안에 이스라엘의 제안에서 거의 바뀐 것이 없으며 미국이 하마스의 이를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 중재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은 현재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수개월째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하마스는 가자지구 종전과 이스라엘 완전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일시 휴전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가 기회는 위기로, 위기는 기회로. 예, 인생사 세용지마였습니다. 그렇죠. 그걸 네. 교훈으로 삼고 항상 맞아요.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 양지가 음지가 되고 음지가 양지가 되고 지금 기회가 위기로 위기가 기회로 이렇게 바뀐 두 사람이 있는데요.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두 사람의 운명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TV 토론 이후에 미국인들이 후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까지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엎치락, 예. 이 수치가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보면은요,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해야 한다 응답이 55%, 아니다 물러나야 된다 45%. 일단은 출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긴 한데요. 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는 정신 건강, 인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2%였습니다. 반면에 네. 그렇다, 괜찮다고 말한 사람은 27%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는 정신적 인지력을 갖고 있느냐 이걸 물어봤더니 50%가 그렇다, 49%는 그렇지 않다. 이건 반반씩 나왔습니다. 어쨌든 네.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건강, 인지력을 걱정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어쨌든 숫자로는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 최대 약점인 고령 우려, 이거를 불식시키지 못했고 네. 오히려 4년 더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의심스럽다 이런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된 거고요.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TV 토론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보다 물론 나이 차이가 3살 나긴 합니다만 그 나이에 비해서 훨씬 더 젊어 보이고 활기차 보여서 토론을 망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유권자들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TV 토론 이후에 민주당 안팎에서 대선 승리 위해서 바이든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미국의 좀 진보 성향 일간지입니다. 뉴욕타임즈도 미국을 위해서 바이든이 대선을 포기해야 된다, 떠나야 된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요. 예. 11월 대선에서 바이든보다 더 나은 후보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대안은 있습니까? 일단 뭐 거론되는 사람이 몇 명 있기는 합니다. 네. 가장 첫 번째 사람이 지금 현재 러닝메이트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인데요. 네. 일단 바이든 대통령과 국정 파트너로서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정책을 잘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최초의 여성 유색 인종 대통령 후보라는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눈길을 끌 수가 있다라는 건데, 하지만 이 짧은 기간 안에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트럼프의 대항마가 되기는 쉽지가 않을 거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 주지사 3명도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조시 셔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그리고 그랜턴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이렇게 3사람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50대 젊은 사람, 그리고 네. 수십 년간 지역 정치로 다져진 행정 능력, 탄탄한 지층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진 사람들이고요.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 토론 끝나고 나서 현장에서 기자들과 잠깐 인터뷰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사퇴설 아니다, 계속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히려 이게 또 지친 바이든 대통령과 대비가 되면서 훨씬 더 젊고 활기찬 모습이 보여서
부각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 7월 1일이잖아요. 그렇죠. 7, 8, 9, 10 남았단 말이에요. 네. 이게 후보 교체가 가능한 건지 이것도 따져봐야죠.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을 민주당 단일 후보로 내세웠기 때문에 8월 달에 시카고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그렇죠. 바이든을 찍기로 한 대의원들이 이제 선발자적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고요. 혹시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은 다른 후보를 내세우는 것이 절차상 불가능하고요. 만에 하나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겠습니다라고 결심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후의 과정이 복잡하다고 합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을 대체할 후보를 먼저 지명을 하고 네. 바이든을 지지했던 대의원들이 다시 이 대체할 후보에게 표를 주는 방식이 진행이 될 텐데 그렇지만 민주당 내에서 뭐 다른 인사들이 불복해서 전당대회에 내가 후보로 나서겠다고 말을 하게 되면 네. 대의원 후보를 위한 어떤 경쟁이 벌어지면서 네. 민주당에서 내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쉽지는 네. 않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이 미국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이후의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 네. 역시 또 이제 선거 관련된 얘기인데요. 올해가 선거의 해라서 맞아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도 예견된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이미 여론조사 결과에서 극우 정당이 1등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처음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이게 이변인데요.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이 총선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프랑스 역사상 극우 정당이 이렇게 1등 가장 많은 표를 가져간 것이 처음 있는 일인데요. 지금 출구조사 결과이긴 합니다만 국민연합, 극우상의 국민연합이 34% 득표해서 전체 577석 가운데 230 또는 280석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네. 2위는 좌파 연합인 신인민전선인데요. 28.1%로 125석에서 165석 이 정도까지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집권당인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르네상스당 연합이 20.3%로 3위에 그치면서 70 또는 100석 정도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는 선거구에서는요. 일주일 후인 오는 7일 날 상위 후보자가 이제 결선 투표를 진행해서 그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가져간 사람이 당선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은 2차 투표를 앞두고 극우 세력에 맞서서 연합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극우 정당이 1위인데 네. 국민연합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 마크롱 대통령은 그냥 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역사상 극우 정당이 다수당이 되면 이제 여소야대 구조가 될 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득표율로 마크롱 대통령 르네상스당이 250석인데 이게 30에서 50% 정도 줄어들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합은 원내 1당이 되더라도 총리만 바뀌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마크롱 대통령은 임기를 유지하게 되는데 하지만 좌우 그러니까 정파를 달리하는 대통령과 총리가 국가를 통치하는 꾸아비타시옹 이제 뭐 프랑스에서는 동거 정부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네. 지금까지 3차례 있었고요. 이제 4번째 동거 정부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동거 정부가 탄생을 하게 되면 집권 정부와 그리고 이제 총리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뭐 연금 개혁 그리고 친기업 정책 이런 각종 개혁안이 무산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일단 출구조사가 나오고 나서 마린 르펜 국민연합 원내대표는 유권자들이 마크롱의 경멸적이고 부패한 통치에 막을 내리라는 열망을 표로 보여준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프랑스가 좌파 연합 손에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2차 투표가 중요하다라면서 투표를 호소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좌파 연합을 이끌고 있는 굴복하지 않은 프랑스의 장리크 멜랑숑 대표는 이번 선거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명백한 패배를 안겨줬지만 그렇다고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에게 표를 줘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네. 좌파 연합에게 표를 달라 이렇게 호소했다고 합니다. 아직 결선 투표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그렇죠. 색깔이 좀 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지옥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라고 정하셨네요. 네, 만약에 지구상에 지옥이 있다면 여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작년 10월 달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생한 이후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이집트로 빠져나간 팔레스타인인들이 11만 5천 명이 넘는다고 카이로 주재
팔레스타인 대표부가 밝혔습니다. 네.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이틀 만에 가자 지구에 대해서 이스라엘 측이 식량, 식수, 전기, 연료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렸고요. 그렇죠. 동시에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외부 탈출을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가자 지구에 있었던 외국인 관광객 또 미국 등 이중 국적 팔레스타인인들이 외부 통행문 중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집트를 통하는 라파를 통해서 수천 명이 몰렸긴 합니다만 이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라파 통행 및 이집트 입국은 10월 21일 이스라엘의 국제 구호 트럭 가자 진입과 함께 이제 진행이 됐는데 초기에는 라파를 통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또 환자, 가족들로만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사람들이 빠져나갔고 결국 10만 명을 넘어서게 된 건데요. 이스라엘과 이집트 경계에도 200만 명 정도의 가자지구 인구 중에서 5%에 해당하는 10만 명이 시나이 반도, 카이로로 빠져나갔는데 빠져나갔다고 해도 거기서 살기가 막막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네. 너무 거의 난민 어려움에, 텐트에서 예. 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어려운 난민들이 참 네. 많아졌다. 방법은 전쟁이 끝날 수밖에 네. 없는데 국제 이것도 구호단체들의 좀, 활동도 한계가 있고요. 지지부진해서 협상도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킨 남자. 네.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스웨이 회장이 사후에 재산의 대부분을 세 자녀가 공동 관리하는 공익 신탁에 기부하겠다고 새로운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네. 무려 전 재산의 99%로 1,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0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인데요. 네. 거의 전 재산을 다 재단에 기부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회의 모든 재산을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고 동시에 자녀에게 부의 상속을 하지 않겠다라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지키는 정말 언행일치가 정확히 되는 인물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워렌 버핏이 사망 후에 새 자녀를 위해서 새로운 재단을 사실상 이제 넘기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2006년부터 매년 수십억 달러를 기부했었던 빌 앤 멜린다 게이츠의 기부는 버핏이 사망하고 나서는 더 이상 없다고 합니다. 버핏 회장은 수지, 하워드, 피터 이렇게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네. 이들이 유산을 상속받는 새로운 재단의 이사진이 된다고 합니다. 버핏 회장 올해 나이가 94살인데요. 이 1,3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은 주식의 형태로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네. 버핏은 재단에 자신의 재산을 넘기되 버크셔 이 회사의 경영권을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A주를 의결권이 없는 B주로 바꿔서 이걸 재단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경영은 넘겨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버핏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에는 80억 명이 있고 나와 내 자식들은 그중에 1%이고 가장 운 좋은 100번째 아내 되는 사람들이라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법은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 설립된 공익재단은 버핏 회장 위원에 따라서 새 자녀가 이제 만장일치로 어디다 쓸지를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맏딸인 수지 버핏가 올해 나이가 71살인데요. 네. 현재 유아 사회정의 등을 위한 교육 장려하는 쉐어드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고요. 대학 등록금 지원 사업도 하고 있는데 돌아가신 어머니 이름 따서 수잔 톰프슨 버핏 재단의 의장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아들인 하워드 버핏은 올해 나이 69살 그리고 피터 버핏은 66살인데요. 식량 안보, 인신매매 근절, 또 원주민 공동체 지원을 해서 개별 재단을 각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버핏 회장의 자녀들이 아직 용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공통되는 것은 공익에 활용할 거라는 건데요. 네. 이날 수지 버핏은 아마 우리가 했던 일의 연장선상으로 계속 일이 진행될 것 같다라고 말했고 또 하워드 버핏은 아버지가 자선재단에 주고자 하는 돈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네, 보통 돈 많은 집 자식들이 좀 문제가 많다 그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네. 버핏의 아들들은 큰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이런 것이다를 네. 보여줬다. 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 키워드 새 지폐에 등장할 경제 주역. 예. 네. 일본에서 발행되는 새로운 지폐 일제 침략기 당시 우리나라 경제를 침탈했었던 장본인 시부사와 H가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에 일본에서 10,000엔권, 5,000엔권, 1,000엔권 이렇게 세 종류의 지폐가 새롭게 발행이 되는데요. 네. 이 중에 10,000엔권, 우리 돈으로
8만 6천 원에 해당하는 이 새로운 지폐에 새로운 인물로 시부사와 H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시부사와 H는 구한말 한반도의 철도를 부설하고 일제 강점기, 경성전기, 이제 한국전력의 전신인데 여기 네. 사장을 맡으면서 경제 침탈에 앞장섰던 장본인인데 일본에서는 경제 주역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경제를 파괴시킨 인물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우리나라에 굉장히 치욕을 줬던 인물입니다. 대한제국에서 1902년부터 1904년까지 일본 제일은행의 지폐 1원, 5원, 10원에 발행이 됐었는데 이 세 종류 지폐 속에 그려진 인물이 바로 당시 제일은행 소유자였던 시부사와 H였다고 합니다. H. 네. 예. 아, 우리로서는 조금 네.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도대체 어디에 만지는 거예요? 이렇게 느낌표 2개 찍으셨는데. 네. 네, 그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양의 엉덩이를 만지는 그런 특이한 유행이 있다라고 오. 홍콩의 사우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했는데요. 네. 아마 양들이 마음속으로 어디를 만지는 거예요? 그럴 수 이렇게 있죠. 말을 네.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사실 애완동물도 아니고 그렇죠. 농장에서 키우는 건데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 한 시장에 관광객들이 몰려드는데 이 사람들이 밧줄에 묶여있는 양들 앞에서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양의 엉덩이를 쓰다듬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SNS에 이런 게시물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네. 양 엉덩이를 만지기 위해서 방문해 주십시오. 이런 게시물이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직접 만져본 관광객들은 탄력 있고 부드럽다, 중독성이 있다 이런 후기를 올렸다고 예. 하는데 하지만 중국 우한 과학기술대의 장용 교수는 이 유행에 대해서 네. 물론 젊은이들이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그러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네. 이런 행동은 동물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 같다. 그렇죠. 이게 애완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유행한다고 무작정 따라하는 것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애완동물이어도 그쵸. 너무 그런 싫어하잖아요. 네, 애완동물 너무 네. 만지는 거 아유, 싫어하는데. 그건 좀-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 양을 관리하는 목축업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양의 엉덩이를 만지면 네. 동물들이 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말하면서 네. 사람들이 양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의 스트레스 해소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라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야생동물이다 보니까 뭐 어떤 균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관광객이 양의 엉덩이 만졌다가 나중에 뭐 설사, 구토를 했었다 이렇게 후기를 올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견은 어쨌든 반반 네, 나뉘고 네. 있습니다. 뭐 좀 재밌다, 흥미롭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양들이 너무 불쌍하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네, 특이한 유행이 있네요. 중국에서.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노래는 데이빗 보이와 퀸이 함께했죠. 언더 프레셔 함께 듣겠습니다. Pressure pushing down on me, pressing down on you. No man has fallen under pressure that brings you thin and down, strips the family in two, puts people on the streets. Eat it up, eat it up. That's okay. It's the terror of knowing what this world is about. Watching some good friends scream, let me out. Tomorrow gets me higher. Pressure on people on streets. Okay. Tipping around, keep my brains on the floor. These are the days it never rains, but it falls. People on the streets,
turned away from it all like a blind man. Sat on a fence, but it don't work. Keep coming up with love, but it's so slashed and torn.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특임장관으로 불렸던 정무장관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횡포가 선을 넘고 있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독립성까지 침해하는 입법 독재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데 대해 위법한 행정행위이며 당연히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회장이 자신의 아내를 둔기로 폭행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 기간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간부가 신병교육대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여군과 민간인 10여 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간부는 지난 5월 말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대만 타이베이 윤정훈 통신원을 연결해서 동양의 유대인으로 불리는 객가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만 국민을 구분할 때 원주민, 본성인, 외성인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서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그 대만 버스를 타보시면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네. 안내방송이 3개에서 4개가 나오는데요. 네. 중국어, 영어, 민난어, 객가어로 방송됩니다. 다양한 민족이 살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중국 본토 어느 지역에서 대만으로 이주해 왔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언어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네. 먼저 대만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본성인은 중국의 명청시대에 대만으로 이주한 한족과 그들의 후손으로 민난인과 객가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민난인은 중국 복건성 남부의 민난, 광동성 출신의 사람들로 대만 인구의 7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객가인으로 대략 15% 정도인데요. 네. 이들의 출신은 중국 서진 시절 영가의 난을 피해 중원에서 남한 한족의 후손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중국 한족의 한 분파로 그 이후에도 당 송나라 시대의 중국 남부지방으로 그리고 그 이후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지로 남한 민족입니다. 네. 원주민은 예전부터 대만에 거주하는 민족으로 공식적으로 16개의 원주민이 대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2에서 3% 정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국내전에서 패전하여 대만으로 건너온 장제스 국민당의 외성인이 13%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네. 오랜 시간 동안 본성인과 같이 동화되면서 본성인과 외성인의 정확한 통계를 내기엔 오늘날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주민, 본성인,
외성인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고요. 네. 객가인은 본성인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객가인 오늘 소개를 해주실 텐데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주시죠. 네, 객가인은 타양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고향을 떠나 이주 생활을 하는 객가인들이 스스로에게 붙인 이름입니다. 네, 현재 세계 전역에 8천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동남아시아에 거주하는 화교의 대부분도 객가인입니다. 중국 남부를 비롯해 세계 80여 개 국가와 지역에 흩어져 사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객가의 중국어 표기로는 손님 객자와 집가자로 표기하고요. 대만에서 객가를 두 가지로 부르는데요. 네. 표준 중국어 발음으로 커자, 커자. 그리고 객가어는 표준 중국어 발음이 다른데요. 객가어 발음으로는 학가라고 발음됩니다. 그렇군요. 이 객가인을 동양의 유대인이다 이렇게도 부른다면서요. 왜 그런 건가요? 네,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중화권의 유대인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살면서 소수임에도 특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중화의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대만에서는 인구의 10에서 20% 정도로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객가인 비중의 편차가 큰 이유는 객가인을 정의하는 방식의 차이인데요. 가령 객가인이 아닌 배우자 사이의 혼혈과 2대 3대 자손의 혼혈을 객가인으로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만의 객가인 중에 우리가 아는 유명인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총통을 지낸 리덩후이, 차잉원 전 총통과 마잉조 전 총통. 마잉조 전 총통은 홍콩의 객가인이었는데요. 대만으로 이주한 객가 출신 외성인입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주윤발, 장국영 등 상당히 많은 유명인사들이 객가 출신입니다. 그럼 이 객가인들이 대만의 어느 지역에 많이 살고 있습니까? 네, 대만의 객가인들은 서북쪽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타우이엔의 신주현, 미아우리현, 가오슝시의 메이농구 등지에선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객가인들이 대만으로 이주할 당시에는 이미 비옥한 평야지대는 민난인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한 산간 지역에는 고산족이라 불리는 대만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객가인들은 중간 지점이 산 중턱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고 비옥한 토지와 온화한 기후를 찾아서 언덕지대에서 주로 농경 생활을 하며 생업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대만 중부지방의 신주현과 미아우리현, 남부지방의 가오슝시에 속한 메이농구는 객가인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들로 많은 인구만큼이나 독특한 객가 문화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독특한 객가 문화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대만의 수도인 타이베이에서 남쪽으로 약 1시간 거리를 달려가면 인구의 90%가 객가족으로 구성된 신주현과 다다르게 되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신푸는 옛 골목 사이로 객가인들의 삶의 흔적이 느껴지는 작은 마을입니다. 네. 매달 음력 7월이 되는 달마다 객가인들은 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은 선조들을 위한 의식을 치르는데요. 이 의식을 치르는 사원을 이민사원이라고 합니다. 신푸에는 가장 오래된 이민사원이 있어서 객가인들에게 더욱 중요한 지역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또한 사원 주변에는 객가 박물관과 마을에서 유명한 집안의 저택, 그리고 다양한 객가 음식 등의 식재료를 판매하는 상점들이 즐비해 있어서 방문객 수들이 자주 찾는 명소 중 하나입니다. 네. 신주현과 마찬가지로 인구의 대부분이 객가족으로 구성된 미아우리현은 대만 내에서도 객가 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미아우리에는 대만에서 가장 큰 객가 박물관과 객가족의 전통 건축 양식인 토루 형태로 지어진 객가 원루가 있어서 네. 다양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만의 객가 마을들은 그들만의 특색 있는 산업으로 객가 문화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그래서 이 객가 문화를 콘텐츠로 부각시키려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만 내에서 객가의 전통은 지나간 역사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객가인들끼리 모여 사는 집성촌 형식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네. 객가족이 대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쌓아온 지혜와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그들의 전통 문화를 단순히 옛것이 아닌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계속 발전시켜가고 있습니다. 네. 객가의 박물관과 유적지 등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면서 객가인의 정신을 계속 발전시켜가고 있는 것인데요. 2001년도에는 객가위원회를 조성하여 대만 내 객가인을 위한 연간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전통 문화를 보존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작년 타우에서는 2달간 학가 엑스포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통신원 취재수첩에서 대만의 객가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만 타이베이 윤정훈 통신원이었습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2024년 올해는 전 세계 60여 개 이상 국가에서 선거가 치러져서 슈퍼 선거의 해로 불립니다. 특히 이번 한 주 슈퍼 선거의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인 일요일에는 프랑스 조기 총선 1차 투표가 치러졌고 이번 주 목요일이죠. 7월 4일에는 영국 조기 총선, 또 금요일 7월 5일에는 이란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가 있고요. 7일에는 프랑스 조기 총선 결선 투표가 또 치러지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이 중에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영국 총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선거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될 텐데. 네, 아주 바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영국 총선 최대 관심사 하면은 14년 만에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 네. 이제 정부가 교체될 것인가 여부잖아요. 네. 지금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주요 언론들 여론조사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노동당 지지율이 4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보수당은 20%에서 이제 절반 반이네요.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영국의 하원 의석이 총 의석이 650석이거든요. 네. 과반 의석이 326석인데 네. 현재 추세대로라면 노동당은 과반을 훨씬 넘는 오. 424석 정도를 차지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반면에 보수당은 135석으로 상당히 적은 수준에 머무르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2019년에 이제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총선 2019년 총선이었거든요. 네. 그때 보수당을 찍었던 유권자들에게 이제 이번에도 보수당 다시 뽑겠느냐라고 해서 했을 때 한 절반도 채 안 되는 사람만 다시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반면에 2019년에 보수당을 지지하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뭐 노동당으로 이렇게 찍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걸로 나타나서 뭐 5년 전과는 상당히 판세가 달라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 양대 정당 외의 정당들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영국은 이제 비례대표자 없이 각 지역구 1위를 차지한 득표자가 하원 입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전통적으로 보수 노동 양당 체제가 아주 강건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소규모의 이 정당들에 대한 지지도 좀 높아지고 있어요. 양당 체제에 대해서 이제 유권자들의 환멸, 이렇게 불만 이런 것들이 중소 정당으로 표심이 이렇게 약간 기울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최근 조사를 보면은 2019년에 창당한 극우 성향의 정당 영국 개혁당이 있는데 네. 지지율이 16% 정도가 되고요. 꽤 높은 편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오랜 역사를 가진 중도 성향의 자유민주당, 이걸 자민당이라고 이제 흔히 줄여서 부르는데 11% 정도 되고 녹색당은 약 6%의 지지율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국 개혁당이 극우 성향이기는 하지만 사실 뭐 프랑스나 또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서 지금 막 활동하고 있는 극우 정당들하고 약간 성향이 좀 달라요. 네. 인종차별주의적인 건 좀 반대하고 있고 그 대신 뭐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라든지 네. 또는 유럽 회의주의,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입장 이런 것들을 취하고 있어서 기존의 이 다른 유럽 국가들의 구당과 약간 결이 다르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큰 지지율을 많이 받고 있지는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의석은 한 석입니다. 네. 하원에. 근데 과연 이번 총선에서는 이 의석을 나올지. 얼마나 늘릴지가 좀 관심사라고 할 수 있죠. 네, 아무튼 영국의 정치 판세가 지금 5년 만에 확 바뀐 네. 셈인데 네.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브렉시트를 결정한 이후에 그동안 거쳐왔던 정말 정치적, 경제적 혼란, 또 거기다가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쳤죠.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에다가 물가 상승으로 영국 국민들의 고통이 아주 컸습니다. 또 이주민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 숫자가 뭐 잘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여전히 이 문제가 아주 이제 주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에 약 14년 동안 유지해왔던 이 보수당 정권에 대한 그 유권자들의 반발, 비판 의식이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영국 국민 10명 중에 8명 정도가 뭐 이 나라 사정이 정말 나빠졌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네. 여기 나라 사정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네. 또 정치, 뭐 사회 인프라 이게 다 합쳐서인데 그만큼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영국 국민들이 다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떤 조사 결과를 보니까 리시 수넥 지금 현 총리가
네. 지역구에서 패배한 최초의 현직 총리가 될 거다. 뭐 이런 조사 결과도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네. 그만큼 이 보수당에 대한 비판적 시간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영국의 경제 상황 뭐 안 좋다 네, 이런 얘기 많이 네. 들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최근 들어서는 좀 안정세를 찾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보니까 전기 대비 0.7% 증가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3% 증가했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 이전에 있던 경기 침체 국면을 벗어났다는 점에서는 영국 경제가 좀 되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도 이거 봐라 우리 경제 성장이 좀 나아지고 이제 있다.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고 네.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이전에는 꽤 심각했죠.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 또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이제 겹치면서 영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2년 10월에는 11%나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였거든요. 힘들죠 그러면. 예, 그런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뭐 교사나 공무원들도 좀 생활비가 부족하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좀 나아지고 있는 국면이고 지난 5월의 수치를 보니까 이 물가 상승률이 연 2%를 기록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꽤 안정세를 찾고 있는데 이 지난 5월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영국보다 높은 2.7%였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영국의 경제는 지금 조금은 회복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거는 여전히 지금 뭐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 뭐 1분기에 1인당 실질 가계의 가처분 소득 이런 네. 상승률이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여전히 좀 힘든 상황이고 또 뭐 현 의회 임기 동안의 소득 성장률이 1950년 이래에 최저를 기록했다 이런 수치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뭐 총선 이후에 들어서던 간에 이렇게 생활 수준이 하락하고 있는 것들을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최대 과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요. 각 당의 이번 선거 경향이 아무래도 이제 경제 쪽에 많이 네. 초점이 맞춰졌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 좀 살펴볼까요? 예, 사실 좀 뜯어보면 좀 비슷하긴 한 것 네. 같아요. 근데 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 이제 안정적인 경제 성장, 특히 공공 서비스 개선을 최우시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지금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뭐 법인세 이런 거를 올리지 않겠다고 해서 이런 세금으로 인한 그 국민들의 이제 부담을 덜어주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또 내세웠습니다. 네. 보수당도 비슷하기는 한데 조금 더 적극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재집권할 경우에는 2030년까지 연간 170억 파운드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0조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이만큼 세금을 줄이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자영업자, 연금수급자, 뭐 최초 주택 구매자 이런 사람들에서 감세를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영국 경제가 나쁘고 얼마나 앞으로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성장률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재정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세금은 줄인다면 그럼 어떻게 재정을 확보할 것인가 이게 최대 과제인데 네. 전문가들은 양당 모두 구체적인 계획은 없이 감세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매우 이제 실천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내보이고 있어요. 네. 결국에는 재정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공공 서비스를 그만큼 개선하기가 어려울 뿐만 어렵죠.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은 서민 생활에 타격이 뭐 불가피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정적인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뭔지 이런 네, 걸 좀 네. 뜯어봐서 유권자들이 이제 표 어디를 이제 결정해서 이제 표를 줄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수치로는 조금 나아져 보이지만 네. 이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 아직은 네. 올라오지 않았다. 경제 네,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이
현재 추세대로라면 네. 노동당 정부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새로운 총리로 유력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영국에서는 이제 그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의 대표가 총리를 맡기 때문에 네. 예, 노동당이 승리한다면은 현 당수인 키어 스타머가 총리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키어 스타머는 1962년생이고요. 연장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던 노동자인 아버지하고 간호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부모님이 모두 아주 열렬한 노동당 이 지지자여가지고 예, 아들의 이름 키어라고 하는 이름을 진 것도 네. 19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노동당의 유명 정치인 중에 키어 하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요? 그 사람 이름을 와. 키어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붙여줬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 영향으로 이 키어 스타머 역시 10대 중반부터 노동당 청년 조직에서 일을 했고 네. 또 대학 시절인가요? 청년 시절에는 아주 과격 좌파 잡지에 편집장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공부를 잘해가지고 네. 옥스퍼드 대학의 법과를 졸업해서 이제 졸업한 후에 변호사가 됐습니다. 역시 그 성장 과정에서 이제 영향을 받았듯이 인권 문제하고 노동 문제를 주로 이제 담당을 해서 굉장히 유명해졌고 인권 상승, 향상에 노력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기사자기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키어 스타머 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2015년에 총선을 통해서 하원에 입성했고 노동당 대표가 된 건 2020년이었습니다. 네. 네. 제2의 토니 블레어다. 네, 이렇게 맞아요. 불린다면서요, 영국에서. 예, 영국 언론들이 이제 이 키어 스타머 얘기할 때 꼭 제2의 토니 블레어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토니 블레어는 이제 뭐 영국의 제73대 총리죠. 1997년부터 10년 동안 역임을 했는데 네. 노동당 출신으로는 역대 5번째 영국 총리입니다. 흔히 토니 블레어 하면은 제3의 길 이거를 이제 대표적인 이 뭐 어떤 본인의 뭐 이 노선? 사람의 노선 네. 이런 걸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네. 사실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게 1990년대 초중반에 이제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되고 그렇죠. 또 동유럽권에서 이 어떤 공산 국가들이 이제 민주화를 예. 계속하면서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누지 말고 제3의 길로 이 어떤 경제도 살리고 배분도 동시에 추구하는 부의 배분도 동시에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노선을 내세워서 토니 블레어가 사실상 성공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네. 재직 기간 동안에 영국의 경제가 꽤 좀 좋아져서 유럽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 연 3%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2000년대에 들어서인데요. 2001년에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주도로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벌어졌고 이라크 전쟁까지 벌어졌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이라크 전쟁에 대한 어떤 반대 여론이 극심했습니다. 그 와중에 토니 블레어는 전적으로 미국의 편을 들어서 이제 뭐 테러와의 전쟁을 같이 미국과 수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뭐 미국의 푸들 이런 좀 치욕적인 말을 들으면서 뭐 결국에는 이제 불명예 퇴진했다고 할 수 있죠. 네. 이 키어 스타머가 토니 블레어 총리와 어떤 점이 좀 비슷하길래 제2의 토니 블레어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올까요? 이번 총선의 포스터를 보니까 좀 의도적으로 토니 블레어의 1997년 총선 때 이미지를 좀 따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좀 이렇게 뭐 양복의 윗도리를 벗어서 이렇게 셔츠 뭐 와이셔츠를 그대로 와이셔츠만? 입고 팔을 네. 걷어붙이고 일하는 총리다. 네, 일하는 총리 이런 것들이 네.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네. 나이는 꽤 차이가 있습니다. 토니 블레어가 처음 총리가 됐을 때 44세였고 지금 이제 키어 스타머는 60대 초반이니까요. 네. 그렇기는 한데 사실 리시 수넥 총리도 뭐 일하는 총리 이미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워낙 이제 초부호의 이미지가 강하고 네. 그래서 서민들의 고통을 모른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스타머 자신도 노동계급 출신의 어떤 가정에서 자신이 태어나서 성장했다라는 점을 아주 주력해서 내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스타머의 이념적인 부분이 사실 블레어하고 많이 비슷한데 그러니까 중도 성향이 강하고 또 탈이념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네. 이 이유는 바로 스타머 이전에 이 노동당의 당대표가 제레미 코빈이었거든요. 네. 제레미 코빈은 아주 초강경 좌파 노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이제 당권을 이제 넘겨받으면서 이런 색채를 많이 덜어냈기 때문에 네. 이 이제 중도 탈이념 색채를 내세우면서 어떤 뭐 이런 좌파적인 노선보다는
이 경제 성장, 부의 배분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좀 균형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공약을 발표하면서 연설을 했는데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 그러니까 노동당의 목표는 제1순위가 부의 창출. 아. 그리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좀 상당히 특이한 것 같이 저희는 들려졌고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노동당은 친기업적이면서도 또 친노동자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 모두를 다 가져가겠다 이런 의도인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번 총선 국면에서 이제 표심을 얻는데 꽤 이제 통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제 키어스타머로 지금 얘기할 때 지적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게 좀 카리스마가 부족하다. 아.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 이런 좀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세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좀 치고 나가는 부분이 적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졸린 키어스타머, 그래서 슬리피 키어스타머 이런 별명이 있는데 총선 이 유세 막바지에는 뭐 그런 모습을 많이 탈피했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어떻게 좀 될지. 재미있는 부분인 예. 것 같아요. 네, 각국마다 이제 고민이 젊은 네. 세대들이 선거를 좀 외면하고 정치를 좀 외면하는 면이 있잖아요. 이 네. 부분이 좀 고민될 것 같아요. 영국도. 예, 뭐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성 체제 정치에 실망을 네. 하고 또 이제 경제적인 상황에 좌절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 보면은 18살에서 30대 중반까지 유권자들의 이 선거 참여율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그 40대, 70대 이런 때에 비해서 뭐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 네. 뭐 이런 상황에서는 뭐 누구에게 어떤 정당을 뽑든 뭐 우리 애가 뭐가 달라지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번에 청년들의 이 표가 어디로 갈지. 네.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네. 또 어디를 선택할지가 이제 주목이 되는데 네. 다만 영국 경우에는 극우적인 움직임은 다른 데보다는 좀 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도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